그래서 장내 상품과 장외 상품의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7페이지 1번 선도형 파생상품, 선도 둘째 줄 포워드 거래, 퓨처스 거래, 수합 등이 있고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수합은 결국 선도 거래와 선도 거래가 합쳐진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수학 가서 배우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메모만 해뒀다가 수합 선도 거래와 선도 거래에 서로 반대적 현금 흐름이 일어나는 게 수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옵션형 파생상품 셋째 줄에 보니까 콜옵션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네 번째 풋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캡이라는 게 보이고 풀러가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 배웁니다. 지금 몰라도 좋습니다. 거기 여섯째 줄에 이그저릭 옵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색 옵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장내 파생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다 그랬죠. 장외 상품은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장외에서 이루어진 상품으로서 옵션이 있는데 이러한 옵션은 다양한 조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그저릭 옵션.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그저릭 옵션은 장외 옵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용어 정도는 체크해 주죠. 루빈스테인이라는 사람이 페이퍼에서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세 번째, 합성형 파생상품, 합성이 된 형태로서 선물과 옵션이 결합된 선물 옵션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수합션, 이런 것들은 다 이 과목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중요합니다. 경제적 기능은 어떤 게 있느냐? 1번, 리스크를 전가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를 운행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처럼 위험을 전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해지 수단이 되는 게 대표적인 파생상품의 기능이다. 1번. 그런 얘기고요. 2번. 가격 발견 기능이다. 그게 중요한 건데요. 가격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1번은 아까 얘기한 해지 수단, 2번. 가격 발견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3월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얘기할 때 결국 지금 현재 계약하지만 미래에 결제되는 대표적인 거래가 선물 거래라고 뵀죠. 그러면 선물의 6월 만기로 하는 6월물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9월물 선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러한 가격은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런 파생상품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파생상품 시장을 보면 가격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볼 때 결국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파생상품 시장을 봐야만이 이 선물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거래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웹더덕 현상이다. 즉 개가 머리에 의해서 개가 가야 되는데 이 꼬리에 의해서 개가 움직이는 현상. 즉 파생상품 시장이 주식시장을 이끄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거래 주체에서 보면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 주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기관이 있지만 개인은 어차피 불특정 다수니까 무시하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인데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으면 거의 시장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외국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을 갖고 많이 이해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다음 세 번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그 첫째 줄, 둘째 이런 말이 있어요. 파생상품 시장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투자자에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은 여러분들 지렛대 효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지렛대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를 눌렀을 때보다 여기 움직임이 훨씬 크죠. 여러분들 그 과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만 있다면 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있으면 얼마만큼의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손익 확대 효과를 말합니다. 이 손익 확대 효과라고 하는 레버리지 효과는 자, 우리가 현물 거래에서는 스팟 거래에서는
내가 100원어치 물건을 사려면 얼마만큼의 필요한 돈이 필요하냐? 100원어치 물건 사려면 100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선물 거래에서는 100원어치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일종의 계약금조로 100원을 낼 리는 없죠. 왜? 미래 가서 결제되는 거니까. 지금은 약간의 이행을 위해서 약간의 증거금만 내는데 이 증거금을 이거의 일부만 낸다 이런 얘기죠. 뭐 10이면 10만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아파트 거래할 때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근데 나중에 잔금 치르는 날은 한 달 후다. 그럼 지금 5억 다 안 내죠. 얼마만 냅니까? 대략 10% 정도만 낸단 말이에요. 5천만 원만 내는 그것만 갖고도 5억짜리 물건을 거래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쪽이 이행 안 하면 증거금 날리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나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증거금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손익 확대 효과가 커지게 된다. 시험에 대비할 거.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어떤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가? 증거금 제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증거금, 약간의 증거금만 갖고도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이 소득 재분배가 일어날 수가 있죠. 돈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있는 사람으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게 있어도 이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의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경쟁함에 따라 독점력이 감소되어 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 어떤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사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라면 이 파는 사람 한 사람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겠죠. 이 대표적 시장이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여러분 주머니에 하나씩 다 있는 휴대폰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애플이라는 데서 어떤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 가격이 500불이다. 그럼 여러분 거기 손실 안 걸죠. 500불이라고 하면 그냥 500불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500불만 받아도 될 거를 800불이다 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독점 시장이 되면 시장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나 파는 사람이 매우 다양하고 사는 사람도 매우 다양하다면 많다면 시장 가격은 효율적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차익거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차익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평가된 시장과 고평가된 시장을 동시에 거래하는 건데 차익을 얻겠다. 즉 노리스크, 무위험 상태에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거래는 저평가된 시장에 있는 상품은 내가 매수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저평가된 시장의 상품을 당연히 매수하겠죠. 매수를 할 것이고 고평가된 시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저평가된 시장은 매수를 하니까 이 저평가된 시장에 있는 상품 가격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 상태로 계속 있을까요? 가격이 적정 상태로 올라올까요?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저평가된 걸 계속 사니까. 반대로 고평가된 시장에 있는 상품은 매도를 하게 되면 계속 고평가 상태가 아니라 매도가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짐으로써 둘 다 어떤 상태로 가려고 하겠어요? 적정 상태로 가려고 하겠죠. 다시 한번요. 저평가된 시장의 상품은 롱을 취함으로써 가격은 올라갈 거고 고평가된 시장의 상품은 가격을 매도를 침으로써 가격은 떨어지니까 결국 두 시장의 상품의 가격은 다 적정 상태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장은 점점 효율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상품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파생상품의 거래 메커니즘 1. 장내 파생상품의 특징 중요합니다. 설명 다 됐네요. 1번 표준화된 계약이다. 따라오죠. 표준화된 계약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협의라는 말은요. 어디 가서 꼭 쓰라고요? 장외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장내 파생상품에 관한 특징 중 설명이 잘못된 걸 골라라 이런 걸 많이 내요. 2번
거래소에 의한 채무보증, 거래소의 동그라미요. 여기 봅시다. 아까 장외거래는 당사자 간의 신용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왜? 당사자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장내 상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간의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거래소가 결제 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증거금제도, 일일정산, 반대매매를 허용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거래소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 다음 페이지 3번 결제 안정화 제도 중요 마크에서 시험에 대비하십시오. 요건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하게 될 거예요. 결제 안정화를 위해서 결제 안정화가 뭡니까? 자, 예를 들면 선물 거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물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선물 거래라고 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식은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하죠. 파생상품은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랙,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의 매매 주체는 두 사람이 있겠죠.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듯이 선물 계약에 있어서 거래 주체는 두 사람이 있게 됩니다. 내가 미래에 가서 사겠다.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니까 사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반대로 내가 미래에 가서 팔겠다라고 하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사고 팔고 하겠느냐? 항상 이 앞에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기초 자산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몇 페이지 잠깐 펴보시냐면 2장 잠깐 펴보세요. 60페이지 펴보세요. 60페이지 펴보시면 60페이지에서부터 187페이지까지가 주식 또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 3장 192페이지에서부터 329페이지까지 3장이 금리나 채권을 기초자산한 걸 다루고 있고 332페이지에서부터 417페이지까지는 통화를 기초자산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5장이네요. 상품 관련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시험은 주로 어쪽을 많이 내냐면 50% 이상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 옵션이나 주로 여기에서 비중이 약 50% 이상 60% 가까이 여기에서 다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이나 통화나 상품은 차이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책은 여러분 기본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게요. 우리가 시험은 선물 15문제, 옵션 15문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책은 기초자산에 따라 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걸 갖고 아까 우리 2장을 다루고 있죠. 3장에 갔더니 금리 선물, 금리 옵션 이렇게 다루고 있죠. 통화 선물, 통화 옵션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이 한꺼번에 설명은 된다 이런